어떤 비밀은 당사자보다 제3자가 먼저 알아챕니다. 특히 그것이 가족의 불륜이라면요. 한 집안의 가장 오래된 여자가 가장 먼저 남자의 배신을 눈치챘을 때 과연 그녀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폭로일까요? 아니면 침묵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전주의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곳에서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먼저 아들의 외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의 오래된 주택에서 문혜경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마당 청소, 6시에 아침 준비.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 일상은 곧 원칙이었습니다. 혜경은 이 집의 맏며느리로 들어와 이제는 이 집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수는 42의 나이로 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수진은 38, 결혼 12년 차로 이 집에서 혜경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혜경은 아들의 빨랫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혜경은 그 셔츠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칼라 부분에 묻은 미세한 파운데이션 자국도 보였습니다. 문혜경이라는 여자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1956년생으로 전주의 오래된 한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도 재산을 지킨 지주였고 아버지는 해방 후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혜경은 장녀로 태어나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18배 맞선을 보고 20에 시집을 갔습니다. 1976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집안 역시 전주에서 3대째 땅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혜경은 시집 첫날부터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흠없이 살아왔다. 너도 그래야 한다. 혜경은 그 말을 평생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도 집안 어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도 그녀는 이 집의 체면을 지켰습니다. 1982년에 외아들 민수를 낳았고 그 아들을 키우는 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혜경의 기대대로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012년 30의 나이에 김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수진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대학 강사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혜경은 며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학벌도 괜찮았고 집안일도 제법 했으니까요. 하지만 혜경과 수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혜경은 며느리에게 친절했지만 결코 속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역시 시어머니를 존중했지만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는 12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2014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혜경은 더욱 집안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부동산을 정리했고 아들의 커리어를 챙겼습니다. 민수는 2020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혜경은 초기 자본을 대주었고 아들의 사업을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2024년 가을이 왔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안정되었고 수지는 문화센터에서 미술사 강의를 하며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란 것은
대부분 착각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혜경은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지는 늘 같은 시간 6시 30분에 부엌에 들어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 모습은 1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혜경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 셔츠에 묻은 향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저렇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구나.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혜경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2의 남자.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리숱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반찬간이 괜찮으세요?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구나. 민수는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혜경은 그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세하게 웃는 표정,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혜경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아들의 외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당장 며느리에게 말할 것인가? 아들을 추궁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지켜볼 것인가? 그녀는 오랜 시간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답게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폭로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폭로 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혼? 재산 분할? 집안의 망신? 혜경은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불륜이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혜경은 아들을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의 준비와 집안일로 바빴으니까요. 혜경은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을 가장 늦게 알 사람은 며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밤 혜경은 아들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샤워 중이었고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민수가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혜경은 영수증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심각한 관계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실로 돌아온 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요.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그 고요함을 깨뜨릴 것인가였습니다. 혜경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그 타이밍을 정하겠다고요. 아들의 외도는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전략,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혜경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들의 신용카드 명세서, 차량 블랙박스 기록,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2024년 10월 셋째 주 혜경은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상대 여자는 이름이 박지영이었습니다. 35 민수가 다니는 무역협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혜경은 그 여자의 SNS까지 찾아냈습니다. 젊고 화사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 3살 어렸습니다. 혜경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진짜 상대는 며느리였으니까요.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혜경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민수 없을 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출한 후 두 여자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경은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 지금 뭐 하는지 아니? 수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했는데요. 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자 만나러 갔어.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혜경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 직접 봐.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까지. 민수와 박지영이 웃으며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혜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됐어. 셔츠에서 향수 냄새 나더라. 왜 저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경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뭘 하고 싶니? 당장 쫓아가서 따지고 싶겠지. 울고불고 난리치고 싶겠지.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내 시아버지한테 비슷한 일 당했어. 1985년이었지. 회사 비서랑 바람났더라고. 나도 울었어. 화도 냈어.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그 고백에 수지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평생 완벽한 척 살아온 줄만 알았던 여자가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혜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어. 남자들 바람은 막을 수 없어. 대신 관리는 할 수 있지. 문제는 내가 뭘 원하느냐야. 이혼하고 싶니? 아니면 이 집에 남고 싶니?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무슨 제안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 삼지 말자. 대신 이 상황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야.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요? 혜경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너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니? 문화센터 강의료로 혼자 살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세 하나 구하기도 힘든 돈이었습니다. 혜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뭐가 남니? 재산 분할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민수 회사도 아직 불안정해.
지금 나가면 손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우리가 쥐고 있는 거야.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그동안 너는 내 입지를 다지는 거야. 강의도 늘리고 돈도 모으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데 왜 덮으려고 하세요? 혜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덮는 게 아니야. 관리하는 거지. 나한테도 목적이 있어. 무슨 목적이요? 혜경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 집 재산이야. 남편 죽고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부동산만 해도 30억이 넘어. 민수가 지금 이혼하면 절반은 내 몫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 민수가 잘못한 게 확실하면? 수지는 이해했습니다. 제 몫이 더 많아지겠네요.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민수 회사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때 가서 이혼하면 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 수지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아들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혜경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거래하는 거지. 나도 얻을 게 있으니까. 뭘 얻으시려고요? 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정이야. 이 집이 조용히 유지되는 것. 스캔들 없이 체면 지키는 것. 그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지금 폭로하면 동네방네 소문나고 집안 망신이야. 나는 그게 싫어.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제안은 동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솔직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급할 것 없어.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민수가 눈치채면 곤란하니까.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11시가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늦었네요. 수지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회식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거짓말을 하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씻고 자요. 수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강의를 나갔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38, 결혼 12년 차. 강의 경력도 있고 학위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뭐가 남을까요? 문화센터 시간 강사 자리와 불확실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수는 남편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잠자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부부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저녁, 수지는 혜경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결정했어요. 혜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지금은 참고 기다릴게요. 혜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경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민수한테 들키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의심받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경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너무 자주 얘기하지 말자. 민수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만 조용히 만나는 거야.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예전에는 예의상 대하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적은 아니었지만 동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혜경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시아버님이 바람 피웠을 때 왜 참으셨어요? 이혼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혜경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 1985년에 이혼한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손가락질 받고 아이 빼앗기고. 나는 민수라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참았지. 후회 안 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야 하지.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이미 지나간 일인데. 중요한 건 앞으로야.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피해자로 남는 대신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자기 방에서 여전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내일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혜경은 자기 방에서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속이는 사람과 속는 척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공모가 얼마나 갈까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날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도 속게 되니까요. 공모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여자를 구원할지 파멸로 이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모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초 수지는 평소처럼 문화센터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저녁을 차려주는 것, 그의 빨래를 개는 것, 모든 일상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혜경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혜경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니? 거짓말이요.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가짜 같아요.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수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혜경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목적을 잊지 않았어. 내가 왜 참는지, 무엇을 위해 견디는지. 그걸 계속 떠올렸지. 그 말에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명확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혜경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어머님, 저 박지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잖아요. 혜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자. 다음 날부터 두 여자는 박지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지인 탐문, 그리고 민수의 동선 파악까지. 혜경은 오랜 인생 경험으로, 수지는 인터넷 활용 능력으로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영의 학력과 경력을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진이 석사과정 시절 인턴으로 일했던 바로 그 갤러리였습니다. 수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1년 여름 그 갤러리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시회 작품 하나가 분실됐고 수진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오해는 풀렸지만 그 일로 수진은 갤러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당시 갤러리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때 박지영도 거기 있었을까요? 수진은 오래된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2011년 갤러리 단체 사진.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젊은 여자. 바로 박지영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지영은 수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민수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즉시 혜경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큰일이에요. 박지영이 저를 알아요. 과거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혜경은 사진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지영이 의도적으로 민수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경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목적이 뭘까? 민수? 아니면 너? 아니면 우리 집안? 수진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혜경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너한테 미안해. 처음엔 너를 이용하려고만 했어. 내 목적을 위해서.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해서 손잡은 거였죠. 혜경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참 솔직하네. 이제라도 솔직해진 게 다행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제대로 협력해요. 박지영이 누구고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요. 혜경은 며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사람. 이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한 척하지만 강한 여자. 순한 척하지만 영리한 사람. 좋아. 우리 제대로 해보자. 혜경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스킨십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두 여자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혜경은 오래된 인맥을 동원해 박지영의 과거를 캤고 수지는 갤러리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영은 2011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작품을 훔친 사람은 박지영이었고 의심을 수진에게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다시 수진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13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난 거죠? 혜경은 생각했습니다. 복수? 아니면 죄책감?
아니면 미완성된 일을 끝내려는 건가? 두 여자는 민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와 박지영의 만남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갤러리의 전 관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박지영은 민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과거의 사건이 얽혀 있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혜경과 수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박지영과 갤러리 관장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2011년 훔친 작품을 되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작품이 지금 민수의 회사 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민수는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사랑하는 척하며 민수를 조종했고 그의 회사를 범죄에 연루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수의 외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혜경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민수를 구해야 해요. 그가 바람을 피웠지만 범죄자가 되게 할 수는 없어요.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아들이 잘못했지만 우리 가족이야. 두 여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먼저 민수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요. 11월 25일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증거 자료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아. 그리고 그 여자가 너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지영의 정체, 과거의 사건, 그리고 현재의 음모까지. 민수는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혜경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졌어.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박지영과 관계를 끊고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 아니면 혼자 망할 거니? 민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 배신했지만 동시에 이용당한 사람.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것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작품부터 처리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고 당신 회사는 빠져요. 박지영이 당신을 이용했다는 증거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혜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야 해.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판단력이 없는지 증명됐어. 회사 일도 우리가 체크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아, 정말 미안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혜경과 수진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혜경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민수 큰일 날 뻔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어머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진실을 못 찾았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처음 만난 지 12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협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혜경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이 결혼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요.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겨울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 여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박지영은 작품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갤러리 전 관장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피해자 신분으로 정리됐습니다. 증거를 제출한 것은 익명의 제보자였지만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으로 이뤄진 일인지를요. 민수는 회사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역업은 접고 작은 컨설팅 회사를 새로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혜경과 수진이 함께 사업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가족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혜경은 밥을 뜨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사과는 한 번이면 충분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분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12월 중순 수지는 혜경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저 결정했어요. 혜경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 민수와 이혼은 안 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지도 않을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 거예요. 혜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수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이미 없어요. 하지만 12년을 함께 산 동료로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하면서요. 그리고 저도 제 길을 가려고요. 내 길? 혜경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학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규직이에요. 제 돈을 벌고 제 커리어를 쌓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혜경은 며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나도 내 나이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인생을 사세요. 아들 뒷바라지만 하지 마시고요. 혜경은 웃었습니다. 68배 무슨 내 인생이야. 이미 다 산 거지. 아니에요. 수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잖아요.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거예요. 어머님이 하고 싶었던 일 하세요. 취미도 만들고 친구도 만나고요. 혜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20에 시집와서 48년. 항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문혜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네. 혜경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서예 학원이라도 다녀볼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선 관계, 동료이자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사랑은?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노력할게. 내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려요. 천천히 해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솔직한 가족. 혜경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붓을 잡는 시간이 자신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대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미술사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강의를 좋아했습니다. 수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수진이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큰 사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한 시간에 집에 돌아왔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수지는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작년 가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공모의 시작, 그리고 숨겨진 진실의 발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나았습니다. 거짓 없는 관계, 서로 존중하는 가족,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용기. 집에 돌아오니 혜경이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했어. 저녁은 내가 할게. 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서예 연습하세요. 다음 주 전시회 있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혜경은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서로 배려하기, 자신을 존중하기.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예전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민수는 조금씩 웃음이 늘었습니다.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혜경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사흘 정도. 수진과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좋으세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혜경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너희 말 듣고 생각해봤어.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수진은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강의도 잘 끝났고 어머님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다.
민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니다. 하지만 솔직한 가족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전주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혜경은 자신을 찾았고, 수지는 독립을 이뤘고, 민수는 책임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요.